최근 아시아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을 손절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국의 손절과 동시에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도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만 일부 국가는 중국의 대거 자금을 지원받아 놓은 다음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한국에 투자를 진행해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상황이 나온지 궁금한데요. 우선 실제 최근 많은 아시아의 나라들은 신뢰하기 어려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예를 들어 비중이 큰 비료 분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거래처를 줄이고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확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인산 비료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비료와 디젤 연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요소의 주요 공급국이고, 대한민국 역시 중국에서 요소를 수입해 요소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치솟는 자국 내 가격을 잡는다는 이유로 2021년 이후 비료 성분에 대한 수출 쿼터와 검사 요건 강화 등의 조처를 부과했으며 한국에도 요소 수출 규제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중국과 거래를 크게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베트남과 이집트에서 인산 비료를 구매하고 한국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국을 끊어버리고 다른 나라와의 거래선을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다가 외국의 자금줄이 끊기게 생겨 당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수록 중국이 투자한 국가들에게 다시 손을 잡고 경제 협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게 있으니 이제 다시 찾아오려는 것이죠. 특히 1대1로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뿌려댔고 이제 중국이 어려우니 되찾아오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히려 중국의 돈을 수십조 원 투자받고 한국의 은혜 갚은 국가가 주목받습니다. 그 국가는 중국과 같은 아시아에 속한 최빈국 국가임에도 오히려 한국에 대형 발주를 했다는데요. 중국에서는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 자신들이 도왔다는 이런 국가들의 반란에 크게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현재 왜 중국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떼어먹고 한국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과 종합적인 것부터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역사상 가장 힘든 경제적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전합니다. 중국의 경제는 사실상 80% 이상 부동산으로 떠받쳐 왔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수월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부동산이 불경기가 오더라도 국가에서 장려하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붙는 모습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헝다 사태 이후 중국 부동산은 완전히 침체기로 들어섰고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봉쇄로 인해 생업을 잃은 이가 많아지고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진 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불황이 매우 극심하게 다가와 경제 파탄이 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으로 늘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띠던 중국입니다만,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해외 기업들이 크게 중국을 불신하게 되며 탈중국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무조건 봉쇄, 폐쇄 명령을 하니 기업들이 중국에 살아남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외자 유치는커녕 자본 탈출이 일어났고 부동산까지 돈맥 경화가 크게 온 상황입니다.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정부에서 돈을 찍어 미국과 같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빈곤층이 많은 중국에는 치명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돈을 찍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전세계 꿔준 돈이라도 빨리 회수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바로 1대1로 사업으로 인해서 전세계에 뿌린 막대한 자금이라도 빠르게 회수해보자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대외 정책으로 1대1로를 시행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에 충성하기 위한 관리들이 사업성이나 상대방 국가의 상태도 파악 안하고 마구잡이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다루는 한국의 대형 발주한 국가는 아시아입니다만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은 아프리카인데요. 우선 아프리카 케이스를 보면 얼마나 중국이 황당하게 대출을 실행했는지 보입니다. 결국 미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스스로 아프리카에 과도한 대출을 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며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분석 보고서를 이용해 금주 보도한 것입니다. 채텀하우스 보고서를 보면 아프리카의 부채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5배 가까이 늘어나 6,96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2%인 835억 달러, 약 108조 원이 중국이 대출한 돈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채권국으로 앙골라에 426억 달러, 에티오피아에 137억 달러, 에티오피아에 137억 달러, 잠비아에 98억 달러, 케냐에 92억 달러를 대출해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아프리카 국가는 전혀 부채를 상환할 의지도 없고 실제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채터머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에 부채도 많은데 여기에 또 중국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아프리카 대출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IMF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54개국 중 거의 절반인 22개국이 부채 상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중국은 이들의 인프라를 건설해 줬는데 왜 망하냐는 겁니다. 신핑 과도 충성 경쟁으로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대부분 할만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항구와 공항, 도로 등 국가 기관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돈을 회수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는 인프라가 낙후되어 이러한 기관 산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놀랍게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는 철저한 계산 가운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한국의 경우 페루의 신공항을 건설할 때 이것이 해당 국가에서 돈을 벌어들일지 검토하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도 잘 되고 한국도 잘 되는 일로 기본 상생정신에 입각한 일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국가의 정치인들을 구워 삶았고 쓸데없는 대형 시설만 들여놓기 일쑤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자본으로 건설한 몬바사의 유조선 터미널은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이득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역시 중국처럼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보증을 서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나라가 돈이 없다면 대출을 해주되 그 나라 상환 능력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타당성 결과를 매우 부실하게 진행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애초에 사업 타당성이 낮은 걸 알았으며 매우 비싼 이자를 매겨놨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진행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한반도타 항구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애초에 이들이 돈 못 갚을 걸 알았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항구의 99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굴욕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한국에 중국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국 1대1로 주요 포인트에 중국 군대를 비롯해 다양한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은 14억 달러를 대출해주고 지부티에 중국 해군기지를 확보해 미군의 심기를 거스릅니다. 전세계 30%의 물동량이 있는 수에즈 근처에 중국이 기지를 가졌으니 미국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 혹한기에는 중국의 국력을 오히려 크게 약화시키는 독약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논의된 대로 공산당 관리들이 중앙정부에 잘 보여 출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오자 이렇게 해외에 대출해 준 돈을 회수 못한 것도 뼈아프게 된 것입니다. 현재 1대1로 정책도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 제대로 노동자조차 파견 못하는 실정인데다가 아프리카에서는 중국 때문에 국가가 IMF에 손을 벌리게 생겼다며 반중 정서가 가득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아예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에 돈을 갚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시아의 최빈국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의 인프라 사업 1조 3천억 원 규모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최빈국이라는 의미는 1조 원이 매우 큰 돈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의미인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10억 달러 약 1조 3,400억 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산업단지 용수 공급 사업에 대한 우선 사업 협상권을 확보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방글라데시 차토그램시에 있는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 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중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편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차관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인프라 사업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중국은 제쳐두고 한국만을 상대로 사업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우선 사업 협상권을 바탕으로 별도의 공개 입찰 참여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 조건을 협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거의 우리 기업들이 수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방글라데시가 왜 중국이 아닌 한국을 골랐는지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한 곳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방글라데시는 우선 한국 기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득을 번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의 노스페이스 생산 공장으로도 유명하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삼성이라고 불리우는 영원무역은 많은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오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수천억 원을 방글라데시에 재투자하며 현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해왔고 이에 국가적인 신뢰도 급격하게 올라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에 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스리랑카는 중국의 항구 경영권을 약 99년 동안 빼앗기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경 중국이 벵골 만에 소나디아 항구에 눈독을 들이며 투자를 제한하자 방글라데시는 스리랑카 꼴이 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의 제안을 물리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방글라데시 장관은 더 이상 중국 자금은 쓰지 않겠다며 공개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때 중국 자금을 받고 항구를 지었다면 지금쯤 항구를 빼앗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인도 바로 옆에 방글라데시 소나디아 항구는 1대1로의 중요 포인트가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는 중국의 함정이 진입을 시도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인프라 사업을 하자고 해도 철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국가의 인프라 사업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에 단독 협상권을 줬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한국과 진행하면서 국가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